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건축인데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과거에는 20년 전에는 경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경매. 더불어서 재개발, 재건축, 요 수익이 상당했죠. 근데 경매 법정에 가보면 경쟁자도 치열하고 일반인들이 아무거나 잡아서 돈 벌던 시대는 지났고 경매에 대한 노하우가 좀 축적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 버는 영역이 됐어요. 사실 20년 전에는 저도 경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역세권이다, 잘 팔릴 것 같다 해서 낙찰 받으면 더블 수익 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뭐냐, 그러니까 새로운 돈 벌거리가 뭐냐, 요게 그 소규모 건축, 그 소규모 디벨로퍼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령 내가 실투자금이 2억 남짓이다, 2억 5천이다. 최근에 본 거는 한 2억 5천 실투자금이. 근데 월세를 이것저것 다 빼고 나한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2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 개발해 놓으면 요거 매각 처리할 때 원가에다가 1, 2억 더 붙여가지고 매물로 내놔도 금방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건만 개발하면 개발 기간 3개월인데 넉넉 잡고, 한 건만 개발하면 1, 2억의 수익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또 설명이 될 건데, 이렇게 중요한 강의가 될 거고,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뭐냐, 소규모 건축은 3명이 합니다. 강의를 3명이 한다고요. 3명. 요즘은 의사가 수술을 한다 할 때도 협진하잖아요.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성형외과 이렇게 협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혼자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그 소규모 건축 실패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쓸 때 우리 교재도 한 달 있으면 책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 중간에 나오는데 실패를 강조하고 싶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까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패기를 강의하려고 생각하다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성공기까지 플러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요. 성공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은 다른 두 분이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건축을 남한테 시켜봤지, 제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다,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법입니다. 사법 쪽에 전문가라면 전문가고, 공법 쪽의 전문가들은 나머지 두 분, 그리고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없이 건물을 지어봤어요. 매도도 해봤고 또 빌라 같은 거 줘서 분양도 해봤고, 그래서 분양 같은 경우도 마케팅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소규모 건축 실패기, 제 강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가 있든 오늘 강의가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저는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어. 안타깝더라고. 물론 건축 전문 변호사님들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뭐 그분들이 강의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서론으로 그 소규모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뭐 지난번 공개 강의 때 후암동 협소주택에 대해서 그 인터넷으로 뜬 거 보여드렸는데 대지 지분이 대지가 19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실평수 36평짜리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예쁜 건물이. 근데 집을 많이 지어본 제 눈으로 볼 때는 건축 자재 완전히 하급이야, 하급. 너무 싸게 진 거야. 근데 디자인을 잘한 거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이쁘다 그래요.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집 짓네. 그리고 월세도 나오네.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가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집 짓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규모에 대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낡은 주택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뭐 겨울에 결로 뭐 곰팡이 이거 장난 아닙니다. 개떡같이 건물을 지어놔서. 근데 그 동네 아주 세련된 외관에 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수납 공간도 여유 있고 싱크대도 기가 막힙니다. 그 여자분들은 싱크대하고 화장실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개싸구려인데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 내가 아파트 5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대출은 한 2, 3억 끼어 있어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하겠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서 내 돈 한 2, 3억 정도 지고 있다면 수익성 건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또 설명드릴 건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원룸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 IT 산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IT 산업 못지않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그 소규모 개발이다. 레드오션이 뭔지는 아시죠? 남들 다 하는 거 쫓아서 해봐야 뭐하냐 이거. 남들이 치킨집 차리니까 나도 차리고, 은퇴자들이 동료들이 식당 차리니까 나도 차리고, 이거 남들이 잘 되는 거 해야 안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규모 건축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소규모 건축의 위험성인데 오타났는데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몇백억씩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일단 신탁회사가 자금 관리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PM사, 뭐 프로젝터 매니저다 이러는데 PM사들이 건축 공정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각종의 이행보증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행보증 제도도 이따가 또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책임 준공이 가능하거든요. 사고 없이 준공이 난다고요. 근데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이 제도적 장피가
없어요. 야, 소규모 건축하려면 말이야, 이렇게 세팅해서 건축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목수들한테 시공을 맡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시공을 맡기고 그러는 경우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공자에게 사기당하고 땅 뺏기고 빚지고 구속되고 자살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아주 윤리적인 양심적인 소규모 건축의 컨설팅 업체라고 하죠. 이런 컨설팅 업체들도 부재다,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개설의 동기는 세 번째 나오죠. 저는 예전에는 경매 투자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아. 근데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그런 적도 많아요. 뭐 배신의 연속이지. 자금 압박도 많이 당해봤고요. 한 3번은 날아가기 직전이었어요. 유체동산 압류, 재밌습니다. 우리 집에 딱지 붙는 거. 법원 검찰에 제 집안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고소당해가지고. 근데 멘토가 있었으면 요거죠, 요거 멘토. 누가 좀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참 이게 이러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요 강의는 사회 계몽 차원의 강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재 출간 예정이라 그랬죠. 뭐 사기 피해 경험담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사기당했지만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이 있고요. 부지 매입에서 준공 분양까지 뭐 상세한 행정 절차, 개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제가 교보문고 검색해서 이런 건축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싹 구입을 해봤어요. 1등에서 50등까지 서적 순위를 딱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이런 내용은 없고, 그 책이 그 인테리어 사진 있잖아요. 예쁜 집, 실내 건축 이런 사진집이더라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책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이 나오면 아주 잘 나갈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생활 신조도 적어놨는데, 뭐 이게? 착하게 살자, 계산하며 살자. 요거. 이 착하게 사니까 제가 원래 좀 착하게 생겼죠? 그 위기 순간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 멘토는 없었지만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하고 성격이 너무 똑같은 거야. 한 99% 똑같아요. 너무 모범생이야.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착하게 살면 별로야, 좀 싸가지 없게 굴어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제가 억지로 미용실 데리고 가서 염색시켜, 막 그냥 노랗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착하게 살아서 사기도 많이 당했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계산하며 살자. 대우그룹이 그래서 망했대요. 자기가 뭐 예컨대 수중에 100억 있는 줄 알았어, 김우중 회장님이. 근데 까보니까 10억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돈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고를 제대로 계산을 못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생활신조고. 첫 번째로 이제 나홀로 개발 실패기, 이제 사례입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이건 들어야 돼. 이건 들어야 돼. 실제 겪은 사례니까 들어야 돼요. 때는 2012년 4월 5일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 충남도청 이전지다, 또는 뭐 경남도청 이전지다, 또는 뭐 평택 등의 기업 도시다,
혁신도시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다. 요 주변들은 이주 수요가 발생하죠. 이주 수요. 이주 수요가 발생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거는 부동산 투자 그 20여 년의 그 체험적인 경험입니다. 예전에 뭐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에서, 근데 실전에 나가보면 정말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더라고요. 수요가 요만큼만 있어도 수요가 뭐 공급이 100개다. 수요가 101개다. 하나만 더 있어도 매물은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가격이 팍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1번째 사람이 하나 사잖아요. 그게 실거래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최근에 뭐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기예요. 그러나 강남은 올랐잖아요. 반포자에 보세요. 더블 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데는 아무리 부동산 경기 침체기라도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뭐 한 20년 넘었지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강북 쪽에다가 경매를 많이 받아놨어요. 강북 쪽에 그냥 한 달에 하나씩 그냥 다 받아놨어. 싸니까 생각 없이 받아놨는데 기름 뉴타운 이주 수요가 터지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많지 않잖아요. 이주 수요가 터지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미안해가지고 2배 받고 팔기 미안해서 제가 내부 수리를 싹 다 해주고 팔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인테리어 업자가 됐죠. 제가 실내 건축을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할 때.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얘기했는데, 주거환경 개선 지역에 보통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걸 투자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투자하는데,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뭐 수원에 고동등 있잖아요. 뭐 5,000세대 뭐 이주하는 거야. 주변이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남양집을 다 샀어. 한 20몇 개를 샀어. 제 누님이 그 지금 67세인데 너무너무 심심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차로 지도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거기다 딱 그 내려놓고 남양집은 무조건 다 사. 전세 끼고 다 사. 그래서 수집한 게 20개가 넘는데 수용 보상금이 터진 거예요. 이제 야, 너 20개 샀으면 엄청 투자 많이 했겠다. 3억밖에 투자 안 했어. 전세 끼고 사니까. 이주 수요가 터지니까 집값 안 올라. 한 6개월 걸려요. 보통 6개월 동안 이사 안 가. 사람들이 언제까지 가라 하고 한 1년 여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이주 수요가 터지는데 집값이 정확히 딱 2배로 뛰더라고요. 2배로. 또 미안해가지고 비싸게 팔기 미안해가지고 또 있던 분 내보낼 때 수리 싹 해주고 팔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그래서 이주 수요가 터지는 지역만 쫓아다녀도 돈 법니다. 자, 이 스토리의 주요 등장인물은 이 사기꾼은 김동수입니다. 똥수. 그리고 요 주변의 지역민이 김순자라고 있어요. 김순자. 요 인근의 지역민 김순자라는 사람은 4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근데 전이야 전. 밭전자죠. 농사 짓고 있어요. 현황도. 근데 토지인계 확인서를 떼어보니까
도시 지역에 그 2종 일반 주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지나 마찬가지죠. 대지 이런 것들은 기준 연도가 있는데 뭐 예컨대 기준 연도로 90년도도 보다 90년도 이전에 도시지역으로 냈다 전용료 안 내죠. 근데 그 이후에 도시지역으로 됐으면 전용료를 내죠. 어쨌거나 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매 권리 분석만 알 게 아니라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돼. 토지 공법을. 그러니까 토지를 알아야 경매 투자 시 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거 경매로 낙찰 받으려면요 농취증 가져오라고 막 그러고 그러죠. 근데 사실 엄청 싸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김순자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기꾼은 김동수입니다. 2012년 5월 6일 이 사기꾼 김동수는 그 지역사람 김순자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이 대지 400평에 건물 4개 동을 지어서 분양하자. 이주 수요가 터진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90%는 제가 겪은 사례고요. 10%는 약간 각색을 했어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김순자거든. 장로교에 다니셨어요, 저분이. 혼자 사시는 장로교에 다니셨는데 혼자 사셨고 김동수라는 사람하고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썸 타는 사이였어. 굉장히 친했어요, 둘이. 그래서 야 순자야, 네 땅에 건물을 지자. 그럼 이주수가 터지면 돈 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요, 그 사기꾼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은 일단 외모가 준수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기가 막혀. 저음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예의가 발라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선량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인사성 좋고 이런 애들 되게 싫어요, 제가. 보통 사기꾼들이 그래요. 최근에 그 매경 쪽에서 10년 이상 강의하고 책 쓴 사람 있잖아요. 나는 39세 토지 투자로 100억 벌었다. 아시죠? 한 10년 이상 책 광고 나오고 했으니까 그 사람 구속됐잖아요. 결국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요. 얼마나 잘생겼어. 연예인같이 생겼잖아, 걔. 명예훼손인가? 더러운 놈. 어쨌거나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 자, 이제 건축기획안이 뭐냐? 예상 사업수지가 뭐냐 이거예요. 다세대 빌라단지 4개 동을 신축 후 분양 사업하는 거예요. 그 순자 아주머니 땅에 대지 400평, 시가는 6억밖에 안 해요. 전이잖아, 밭전자. 지방이고. 그리고 건축비 대출 알아보니까 10억 정도 해준대요. 우리은행 금리 2%, 다세대형 도시형 생활주택 2% 대출 몇 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 금리 2%의 건축비 대출을 얻어요. 10억 원. 땅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건축비는 연면적 한 700평 정도 잡고 평당 300만 원 해서 총 건축비는 21억이다. 21억. 근데 21억의 집을 방법은 10억 원의 대출금 중에 그 2억 원은 설계비도 들어가고 인허가비도 들어가고 전용료가 있다면 그것도 좀 내야 되고 그 용도로 쓰고 10억 대출을 받아서 8억 원은 시공사에게 지불하는 거로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불하는 거로. 그리고 13억 원은 건축비 21억 원 중에 잔금 13억 원은 준공 후 받는 거로, 후불이죠. 뭐 전세를 빼서 또는 토지와 완공된 건물에 저당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기로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보통 서울 시내에서도 소규모 건축하는 업체들 홈페이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업체들 제가 쭉 이렇게 서핑하다 보니까 건축비 절반 주면 나머지는 준공 후 가져가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 도급인은 지주 김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그리고 건설 브로커는 아까 김동수, 김순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둘이 썸 타는 사이라니까. 아까 사기꾼들의 특징 말씀드렸죠. 그런 놈들. 그 다음에 최초 수급인은, 공사 수급인은 서해종합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도급계약상의 시공자입니다. 그리고 빌라 4개 동의 총 분양가는 평당 600에 분양해서 42억입니다. 42억. 그러면 예상 수익금은 분양 매출금이 42억이고 건축비 21억 들어가죠? 건축비. 그리고 뭐 금융비용이다, 전용료다, 개발이익 부담금이다, 부장비다. 사실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3억으로 치고 약 18억 정도가 돌아오는 돈이야. 그러면 김순자 입장에서는 와, 18억 원? 내가 18억 원에 부자가 되는 거야? 혹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제대로 된 시공사한테 맡겼으면 김순자는 정말로 18억 원 버는 거예요.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18억 버는 거라고요. 근데 망합니다. 자, 김동수와 김순자의 동상이목인데, 자, 빌라 4개 동의 총 분양가가 42억 한 거죠. 동상이목. 자, 김순자 생각은 아우, 잘 팔리지도 않는 대지, 시세 6억도 안 되는데 조그만 건 잘 팔려도 큰 건 잘 안 팔리잖아요. 야, 18억에 매각한다? 동수 씨한테 너무 고맙다 못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김동수의 생각은 뭐야? 공사 없이 21억 원의 수주를 하는 거죠. 수주를 해서 서해종합건설에 재하청을 주는 거죠.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19억 원의 공사를 시킬 생각이야. 그러면 서해종합건설한테 소개피도 먹고 나중에 부장대행 수수료도 먹고 괜찮습니다. 동상이몽. 자, 상황 분석을 해보면 이 김동수는 예컨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전무라는 사람이 있어. 이 건축사 사무소요, 뭐 요즘 신문에 변호사 브로커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브로커가 더 벌어 변호사보다. 마찬가지로 건축사 사무소도요, 브로커들이 엄청 많습니다. 건수 물어오면 얼마 먹고. 이 박전무로부터 소개받은 서해종합건설로 하여금 그 19억 원의 공사도급을 맡기고 소개 수수료. 서해종합건설은 이 박전무의 후배라는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고등학교 후배래. 사기 전력이 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업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자, 19억에 넘기니까, 그죠? 19억에 넘기니까 2억 먹는 거죠. 그리고 박전무도 먹어야 되잖아요. 1억을 추가해가지고 박전무한테 5천만 원 주고 김동수는 2억 5천만 원 먹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 김동수가 사기치는 금전은 건설 수주로 인한 차익
2억 원. 나중에 분양 대행권을 가지고 뭐 30세대 분양한다 하면은 200만 원씩 세대당 6천만 원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분양 수수료를 뭐 300만 원은 중개업소 몫이고 여기서도 좀 챙기는 거죠. 건설회사 소개료 5천만 원. 아주 둔한 섬이네 이거. 김순자. 좀 알아보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옛날의 조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서해종합건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뒤는 생각하지 않고 8억 원의 현금을 준다 하니까 요거에 눈독을 들이는 사기업체일 확률이 99%다. 건축비 절반만 주세요. 나머지 절반은 후불로 받겠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사기업체일 확률이 99%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사기업체냐? 이따 또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시공회사를 선정할 때 시공 능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김동수 말만 듣고 선정을 한 거야. 그리고 종합건설로서 이행보증 가입에 이행보증 증권 발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 내용은 이따가 후술하겠지만 (2012년 6월 1일이) 됐어요. 김순자와 일단 김동수라는 사람이 도계약서를 쓰네. 아니 연건평이 700평인데 일개 개인이 이런 공사 도급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건설산업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건설산업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뭐 착공 연월일 나오고요. 준공은 요때 하겠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21억 원이죠. 부가세 별도도 아니고 포함이네. 그 다음에 8억 원. 8억 원은 계약금 중도금주로 받고 잔금 13억 원은 준공 후 받는 거로. 김순자와 김동수가 쓰는 거죠. 일단 김순자와 김동수. 자, 문제는 뭐냐? 건설브로커 김동수는 건설업 면허도 없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설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 내용의 전부나 대부분을 서해종합건설에 하도급을 내리는 것은 건설산업법 위반. 요거는 형사처벌 규정의 구속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토지 등기부상의 등기사항 유황인데 우리은행에서 10억 원의 건축비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보통 120%, 130% 잡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구액이 12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상권을 취득하죠. 은행에서 좀 오버해서 용의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을구란에 기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의문점이 있어. 의문점. 우리은행은 아니 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건축주 김순자의 토지를 담보로 이거 팔아봤자 6억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땅값이. 근데 10억씩이나 건축자금을 대출해요. 약간의 PF 개념으로. 그리고 아니 전문가 집단인 우리은행에서 건설회사의 신용이나 시공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지금도. 이게 지금의 현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잖아요. 시공사 아무나 데려오래.
시공사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평가 안 하냐고. 안 한대. 우리은행 망할 것 같아. 근데 저축은행 있잖아요. 이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시공사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물론 협력 시공사들이 있어요. 아무나 믿고 대출 안 합니다. 근데 1금융권 건축비 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실하게 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비 대출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니 우리은행 망하려면 지만 망할 거지 왜 대출 해줘가지고 김순자도 망하고 구속되냐고. 연쇄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보시겠지만 자, 요거는 이어서 쓰는 거예요. 아까는 김순자와 김동수의 도곡계약 했는데 김동수가 서해종합건설의 대표자한테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용으로 아까 쓴 거고요. 서해종합건설의 대표자한테 계약서 보여주는 거야. 야, 나 이거 수주 받았는데 네가 해볼래? 네가 해볼래? 공사대금 21억이야. 그리고 뒷돈 받기로 한 거죠. 자, 이거는 건축자죠. 시행자 김순자. 그리고 서해종합건설 대표이사 뭐 예컨대 이기명. 이런 식으로 도곡계약서를 쓰고요. 도곡 금액은 똑같이 21억입니다. 다만 이명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공사 도곡계약서를 두 번 쓰게 된 경위는 자, 김동수와 김순자 간에 체결한 공사 도곡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죠. 서해종합건설한테. 내가 공사를 수주했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러고 이명 계약합니다. 시공권을 넘겨주되 이에 대한 소개피를 줘야지. 3억 정도 생각해라. 근데 언제 주는 거야? 건축비 잔금을 받은과 동시에, 그러니까 준공 후에 13억 원의 잔금을 받은과 동시에 지급한다는데요. 형식은 차용증을 써두는 거죠. 그리고 18억 원의 수입에 눈이 먼 김순자 건축주 지주는 브로커 김동수에 충성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 서해종합건설이 소개피를 3억이나 지불을 약속하면서 공사를 수주했다? 이거는 서해종합건설도 그 돈에 욕심을 부린 거죠. 자기도 채권자들한테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그 돈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결국에는 공정별로 하수급인들이 있는데 하수급인들에게 약속한 공사비 전부를 지불하지 못하여 나중에는 공사 중단되게 되는 사태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쭉 보겠지만, 그리고 아까 연건평 700평이라고 했는데 동네 목수들이 대형 호텔 공사 수주하는 형국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김순자는 지주죠. 서해종합건설은 시공사죠. 그러니까 공사 도곡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우리은행 대출 받을 때 대출관계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시공자도 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으로 자서하게 돼요. 형식은 그렇고 의문자 이러다가 은행이 부도나는 것은 아닌지. 서해종합건설이 계약이행 보증, 그러니까 건축 이행이죠.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데 우리은행 측이 공정별 자금 지출을 감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가 돈 받아서 하청업자한테 제대로 돈을 내리는지 감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공사비 받자마자 튄다고 표현하되 먹튀, 도망가 버리면 은행은 돈도 떼고 건축주도
부도가 나게 된다는 거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대금 자금관리 사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문점은 공사도급계약서 지금 몇십억짜리죠. 그리고 소규모 건축을 한다 할 때도 몇 억짜리입니다. 몇 억짜리인데 이거 대신 써주는 곳은 없을까? 공사도급계약서를 어떤 전문가 집단이 대신 써주는 데는 없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써주잖아요. 근데 공사도급계약서를 행정사가 쓴다고? 행정사가 대필해 주는데 맞죠? 근데 제대로 씁니까? 요식행위지. 변호사가 쓴다고? 변호사가 건축해봤어요? 그 소소한 과정을 아냐고. 설사 써준다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하죠.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급계약서를 써줘요? 설사 써준다 하더라도 이 계약법은 민사법이라고요. 건축사는 민법을 몰라요. 써줄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알고 써야 된다. 마땅한 전문가가 대필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건설 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 시에 우리는 이렇게 주의해서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다는 거죠. 요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자, 이어서 도급계약서도 썼다. 건축비 대출도 승인이 떨어졌다. 공사 진행합니다. 공사 진행합니다. 서해종합건설은 계약금 1억 원을 받아서 일단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아예 진행 안 하고 도망갔다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지난주에 공개 강의하고 집에 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 막 오더라고. 전화. 모르는 전화로.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누구 소개로 전화하는 거래요. 누구 소개로 전화하는 거래. 그 웬일이신데요? 했더니 아니 공사를 맡겼는데 그래서 계약금 1억 원을 줬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했다.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했는데 건축 자재, 공사 자재죠. 공사 자재.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 자기한테 보냈대요. 건축주한테 보냈대요. 이렇게 공사 진행합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싹 들고 도망갔대요. 싹 들고 도망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래요? 하고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약금 1억 원을 받아서 일단은 제가 건설회사하고 계약서 쓰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래. 개인이래. 개인. 동네 목수죠? 개인이래. 개인. 그러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대. 안 돼 있대. 그러고 쓰시는 거야. 근데 어떡하다가 뭐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면목동 어디서 사는 거는 주소지는 파악했대. 그 사람. 그러면서 아니 공사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자재를 들여왔다가 사진 찍고 도로 빼가는 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공사 하나도 안 했다면 사기입니다. 형사처벌이죠? 자, 공사 하나도 안 했다면 사기입니다. 근데 일부 하다가 말았다면 사기가 아니죠? 형사처벌 안 돼. 단순 채무불이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누구한테 1억 원은 꿔줬다, 10억 원은 꿔줬다. 안 갚는데 어쩔 거야? 안 갚는데. 환장하는 거죠.
받을 길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1억 원을 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러다가 끝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왜 사진을 찍었을까요? 요걸 알거든. 사기꾼들은요, 사기꾼의 성립 요건 변호사보다 더 잘합니다. 체험적으로 느낀 거거든. 그래서 공사 좀 했다는 입증 자료를 만든 거죠. 사기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저기 현장 다니면서 1억씩 계약금 받아 챙기면 금방 또 부자 되겠죠? 근데 항상 지금까지 제가 50몇 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더라고. 그렇다고 뭐 사기 쳐먹었다고 지가 부자 되겠습니까? 쉽게 쓰는 거지. 그래서 서해종합건설은 계약금 1억 원을 받아서 얘는 그래도 아예 사기꾼은 아니에요.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면서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거죠. 계약금 주고 조금 주고 그리고 중도금은 좀 줄게. 하청업체들한테 세팅할 때, 하청업자들을 세팅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조금 줄게. 근데 이거 4개월이면 준공 내거든.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잔금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즉 하청업자들은 시공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차후 현금을 좀 받기로 하고요. 잔금은 준공 이후에 4개월 이후에 받아가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건축주 김순자로부터 중도금조로 7억 원을 받은 서해종합건설은 하청업자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상당수의 금액을 딴 데 써버리죠. 자금 사정이 안 좋거든 이 사람. 다른 데 써버리죠. 유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하청업자들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진행을 중단시키게 되면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없게 되어 장기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서해종합건설이 양심적으로 처음 계획대로 진행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청업자들한테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연장을 딱 놔버리면요. 후속 공정이 진행해야 한대. 예컨대 설비업자. 설비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배관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후속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올바른 공사대금 지급 방법 점검하고 넘어가야죠. 자, 공사대금 지불 방법은 기성고에 따른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성고. 10% 공사를 진행했으면 공사대금 10% 지불하고 30% 공사를 진행했으면 공사대금 30%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뭡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예컨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이다. 그러면 하청업자 전부에게 직불하는 직불계약서를 써야 돼요. 공사 총감독해야 된다고. 여기서 건축주 김순자가 실수한 것은 기성고가 얼마인지 모른 채 약속한 중도금 지불 날짜가 되어서 시공자에게 중도금을 지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령 기성고는 10%도 안 되는데 공사비 몇십 프로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그 날짜에 지급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하청업자들의 재정 능력이 튼실하지 않는 한 대물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그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대물공사는 잊어주는 게 좋아. 대물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걸 느끼겠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지가 뭐 대물공사를 어떻게 해? 그리고 공사가 조금 연장돼 봐요. 못 견뎌요. 공사가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대물공사는 공사가 중단됩니다. 결국에는 2012년 9월이 됐어요. 아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약속한 기일이 다 가는데 공사 진척도는 얼마 안 되는 거죠. 하청업자들의 압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장기화되면 공사대금 대출금 10억 원에 이자 몇백만 원인데 이것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시공을 맡은 서해종합건설 하청업자에게 중도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하청업자들 가만히 안 있어요. 수개월 후에 시공자 장기간 연락두절, 미치는 거지. 그래서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요, 돈을 지가 공사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세팅했던 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의 일부를 유용하잖아요. 그 하청업자들이 또 속썩이잖아요. 그럼 손 놔버리는 거야. 전화 안 받아요. 장기간 안 받아요. 그래서 건축주 김순옥이 이제 현장에 나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직접 공사를 중단한 배관 설비업자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아, 왜 공사 안 해주세요? 처음 만나는 거죠. 하청업자니까. 이에 배관 설비업자는 서해종합건설 못 믿겠다고 계약금 조금 주고 중도금도 그 조금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받기로 했는데 이거 공사가 장기화될 것 같다고 기성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공사와 진행 못하겠다. 그러니까 배관설비업자는 뭐라고 하냐면 서해종합건설이 계약금 조금 받았어요. 서해종합건설로부터. 그리고 중도금 조금밖에 약정을 안 했는데 그것도 안 줘. 그리고 준공 4개월 받는데 야, 이거 4개월 내에 잔금 못 받을 것 같아. 준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 공사 진행 못하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직불계약서 써달라고 그래요. 직불계약서. 그리고 공증 이거 얼마나니까 합시다. 직불계약서가 뭔지 알죠? 시공자 서해종합건설한테 잔금 치르는 게 아니라 설비업자의 몫은 설비업자한테 직불하는 거죠. 요 직불계약서를 써주면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 행사하겠다는 몇몇 하청업자들에게도 예컨대 한 2명한테 직불계약서를 써주면서 공사를 재개하는 거죠. 공사를 재개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또 일보공정 공사 중단. 서해종합건설 나타나요. 정말로 뻔뻔해요. 지가 대물공사 하기로 했잖아요. 현금 달라는 거야. 현금. 그래서 2012년 10월 10일 이후에 서해종합건설하고 합의를 합니다. 이게 중간타절이라고 하는데 너 빠져라 이거. 그래서 브로커 김동수 동해건설 사장이라고 해서 서해가 아니라 이제 동해야. 동해건설 사장과 현금에 자금을 대겠다는 사채업자를 대동합니다. 그래서 건축주 김순옥과 미팅하게 되는 거죠. 동해건설 사장은 막 서해건설을 막 욕하는 거야. 저런 더러운 놈들이 있냐고. 공사비 8억 약정했으면 벌써 끝내고 말았을 거라고. 내가 맡으면 나 이거 2달 내로 다 끝난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서해건설을 내쫓아버리고 사채를 좀 얻어서, 그 얻어봤자 2달 얻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죠. 사채를 좀 얻어서 동해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시켜 주 달 만에 준공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2달 만에. 2달이면 끝나는 거야. 그동안 엄청 속썩었는데. 건축주 김승자도 우리은행의 건축비 대출이자 감당할 여력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리고 건축주 김순자는 서해종합건설과 중간타절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기성고가 15억이래요. 자기는 돈 받은 거 있잖아요. 8억. 8억 받았지만 15억 원어치 공사를 했대. 자기는. 그리고 아까 그 종합건축사무소 있잖아. 건축사무소. 그 건축사무소 그 전무하고 후배 선후배. 그러다 보니까 기성고 평가를 15억으로 내달라고 뒷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성고가 15억이라는 거야. 그러고 동해건설도 뭐야? 동해건설도 그냥 15억 그냥 하세요 그러는 거야. 동해건설도 이것도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면 15억으로 평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8억 원에 더하여 7억 원의 지불약정서를 쓰게 된다니까요. 2달이면 끝난다 하니까 까짓 거 내가 영업이익을 수익을 조금만 보자. 그러고 2달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넉넉하게 4개월 이후에 7억 지불하기라는 약정서를 써요. 넉넉하게. 이거 다 압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중간타자라고 지불약정서를 작성 교부하게 된다는 거죠. 공사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신용훼손,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아져. 수백만 원씩 나가는 우리은행 대출의자 부담, 2달 내로 준공을 내주겠다는 동해건설 사장의 신뢰 있는 목소리 톤. 정말로 잘생겼어 또. 그러고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몰라. 그 사람이. 사회종합건설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더러운 놈이라고 같이 욕해주고. 그리고 본격적인, 아까 10월이잖아. 겨울 공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본격적인 겨울이 되기 전에 준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결국 김순자는 서해종합건설 사장의 요구대로 앞으로 4개월 내 추가 공사 대금 7억 원을 지불한다는 약정서에 날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우리은행의 건축자금 10억 원에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2주 전 준공 날짜, 처음에 계획했던 준공 날짜 다가오다 보니까 만기 도래 2주 전이 돼버리는 거죠. 건축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 연장 계약은 한 차례 가능하지만 금리 2%에서 7%로 뛰어버려요. 그리고 시공사가 보증서를 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서해종합건설은 내보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동해건설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야. 그 계약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우리은행에. 그래서 시공사의 대출 연장 보증이 또다시 필요하다고 하네. 그래서 대출 시공사가 급하게 필요해진 건축주 김순자는 또 김동수 안내에 따라서 10월 10일에 새로운 시공자인 동해건설을 선정하고 동해건설의 시공사 보증으로 우리은행 대출 연장도 2달이면 끝난다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다달이 7%잖아 7%. 2달이면 끝난다 하니까 3개월의 기간만 연장한 거예요. 이따 보지만 3개월 뒤에 또 난리 납니다. 시공사 없어서. 그리고 후속공사 도곡계약상 도곡공사비는 14억. 2달 만에 끝내준다 하니까 나머지 공사는 14억. 그것도 전액 대물공사를 약정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소리 톤도 좋지, 잘생겼지, 위로도 팍팍 해주지, 2달 만에 끝내준다 하지. 그런데 그놈의 동해건설도 공사를 일부 진행시킨 후에 5개월 이상 공사 중지, 현금 요구, 안면 바꿉니다. 다 작전이에요, 작전. 일단 대물계약서 받았잖아요. 작전이라니까. 공사 방치 시켜버리고 나중에 현금 요구합니다. 현금 요구. 그러고 사채업자들이 와. 시공자하고 사채업자하고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자, 3월 10일 변제기도는 최초 시공자 서해건설. 아까 4개월 만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 기한이 지나버린 거죠? 토지 가압류 들어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로 보면 가압류권자 서해종합건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우리은행. 우리 집 등기부. 제가 취득한 땅의 등기부입니다. 자, 2013년 10월 이후 현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사채업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채를 몇 개월 쓴 적이 있는데 그 삼정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강남 쪽에.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 이런 미중공 건물 대출 전문화한 사채 사무실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까만 양복 입고 쭉쭉 서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목소리 톤도 일단 틀리더만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소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채업자 만나. 그래서 동해건설의 현금 요구, 현금 몇 억만 마련해주면 한 달 내로 끝나겠다고 하네. 어떻게 해요? 한 달 내로 끝나겠다고 하는데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강남 논현동까지 상경하여 사채업자에게 금 6억 원을 차용합니다. 공사대금 14억이지만 6억 정도 마련해주면 한 달 내로 끝내겠대요. 조건은 토지에는 우리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아까 가압류는 갑구에 들어요. 갑구. 을구에는 우리은행이 있고 대부업체가 2순위 근저당권 취득하고, 그리고 미중공 건물에 대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그 미중공 건물도 보존등기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조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 사채업자들 돈 꿔주는 거 보니까 선이자 1억 뛰더라고. 금리가 연 25%인데 제가 실제로 받은 거는 30%였어요. 30%. 6억 원을 빌리는 거로 약정하고 대출 중개인의 수수료가 또 있어. 5천만 원. 내막은 김동수 거야. 법무사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미중공 건물 대등기까지 하려면 미중공 건물 감정료 명목으로 한 2천 띄고 나머지 1천만 원 내역서는 그렇더라고요. 손해 진 거는 4억 2천이야. 나중에 갚으려면 6억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6억을 갚는데 단 1원도 안 깎아주더라고, 그 사람들. 그 2천만 원은 또 자기가 또 우리은행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4억 원을 떼어서 동해건설한테 지불합니다. 아이고 뭐 한 달 만에 끝내준다고 하는데 넉넉 잡고 한 2달 뒤면 분양을 하면 현금 18억 지는데 분위기도 아직 좋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로 보면 강남 대부에서 저당권 취득합니다. 사채업자. 이렇게 강남 대부에서 저당권 취득하는 거는 양심적인 거고, 대부분은 개인 이름으로 취득합니다. 개인 이름으로. 그 사채업 사무실도 투자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저당권 취득하고 그러는데, 자, 우선 이건 순서거든요. 자, 소유권자 김순자였죠? 1번. 그 다음에 우리은행 대출을 받은 거죠? 2번. 그 다음에 서해종합건설 가압류 들은 거죠? 3번.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강남 대부가 토지의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거죠? 자, 건물. 건물은요, 미중공 건물도 등기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치는 방법은요, 가처분을 신청해요. 가처분을.
일단은 김동수 이름으로 가처분을 신청해요. 김동수한테 돈을 꿨는데 뭐 변제기가 지났고 뭐 이런 거 공증서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가처분의 대상을 만들잖아요. 법원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합니다. 가처분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중고 건물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강남 대부에서 근저당권을 치러가는 거죠. 거기에 이것도 블루오션이더만 미중고 건물 전문 대출. 이거 돈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대법제 사장 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 있으면 투자 좀 하셔. 내가 불려줄게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수익성 괜찮대. 자, 불어난 공사비와 공사 중단의 장기화인데, 자, 동해건설과는 공사대금 14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억 원을 대부 얻어서 주고 10억 원을 후불입니다. 그리고 서해종합건설에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되는 금전은 15억 원이었죠. 7억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총 공사대금은 21억 원에서 29억으로 늘어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서다 하던 동해건설은 또 돈을 요구합니다. 3억만 있으면 한 달 안에 끝내겠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요거는 약가입니다. 제가 겪은 얘기의 반밖에 안 돼. 3억만 있으면 한 달 만에 끝내겠다 하고 사정합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건축주 김순자는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교회 친구들한테 야, 한 달 뒤에 내가 갚을게. 건물을 지어서 대환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 뒤에 갚을게. 이자 엄청 약속하고 돈을 융통하는 거죠. 그러고 동해건설한테 각서까지 받으면서 3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지나서 조금만 더 하면 스토리 끝나는데 잠시만 쉬었다 보겠습니다.